114주년 기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2022 사사로운 스타일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는 지금 5분의 패널님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도 이 사사로운 스타일가 굉장히 급하지만 멋지게 그 번개처럼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저를 비롯한 이경호 의원님도 작년에 함께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올해 처음 하셨지만 작년에 이어서도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사사로운 스타일의 사회를 맡은 사다법인 마을인 교육의 김은주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처음 뵙는 분들도 서로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얼굴 좀 이렇게 뵈면서 사실은 요즘 대면이 사실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끝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여성부장 김선영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금천구의원의 여성위원장 이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금천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차별금지법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렇게 또 여성 상황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의 이경호 의원입니다. 아까 소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요, 올해 두 번째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자리가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큰 가치가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바라기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신혜입니다. 저희 벽바라기 주간보호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성인 중 청춘 남녀들, 네,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늘 청춘이고 싶은 금천구 마을 활동가 엄태별입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어쨌든 114주년 기념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여성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관련된 역사를 잠깐만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1908년도 3월 8일, 오늘 공식적으로 내일이 3월 8일이죠. 오늘은 7일이니까. 3월 8일에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여건을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데서 세계 여성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1977년도에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늦은 2018년도에, 물론 그전에도 다양한 역사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2018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시민사회 등에서 이런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과 사실은 노동 그리고 참정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뗄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사실 이슈가 된 만큼 저희도 오늘의 이야기 안에서 여성과 노동 그리고 참정권과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로 이 사사로운 스타일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에 계신 우리 김선영님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굉장히 오시기 전부터 되게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또 활동들을 하고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오시면서 이 주자의 주제가 여성과 노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 114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하는 서울 행진, 함께 싸우는 여성 노동자에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지역 여성 노동자 사업장을 행진을 했어요. 주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코로나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넘어 서울이라는 단체와 함께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도 지금 파리바게뜨 그 부당 노동 행위에서 본사 양재역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종로구에도 성희롱 부구청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직무 배제하라는 그런 시위들을 하고 있어서 점심때 거기서 약식 그런 선전전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1시 30분에는 코로나가 잘못이지 노동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실 경영을 세종호텔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어서 부당한 정리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철회에 대한 농성장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시에는 저희 그 세브란스 병원 거기도 지금 노조 파괴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사님들의 투쟁과 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농성장 그 집회를 잠깐 약식을 하고 왔고요. 5시에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 보험 설계사 하나생명이라고 아시죠? 거기도 지금 노조의 권리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를 발산역에서 간단하게 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저희가 아는 이런 곳곳에서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으세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요구 사안이 빨리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좋은 서울, 좋은 그리고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바쁘게 네, 지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투쟁을 이어갖고 오셨는데 지금 아까 이경우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 특히 내일 모레 직접적인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요 딱 맞춰져 있는 여성의 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다른 또 감회이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참정권에 대한 내지는 이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일할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들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 돌봄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하게 모아진 이야기들을 제도화하고 그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출산 친화, 아동 친화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쭉 같이 이끌어가는 거가 결국은 금천구 내에서 여성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지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단순한 지역사회 내의 문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걸 제도화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에 좀 관심 갖고 좀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라고 그러면 좀 약간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경향을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 갖고 내가 스스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문제를 제도화시켜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요소를 찾아가야 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 내에서도 아까 이제 여성 친화 도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기금,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의 기금을 좀 확대시켜서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또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하게 소리를 내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문화, 그리고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그 기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이어서 또 지서에도 많은 지금 해야 하실 일들을 또 간략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영 선생님은 아까 벽바라기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발달장애인 장애분들과 함께 생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관련한 특히나 또 여성의 발달장애인들의 또 그런 일상에 대한 또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주간보호센터는 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는 그 틀 안에서 주간보호가 한 코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서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저희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1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성 3명, 남성 7명이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성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지금 2019년도 7월부터는 장애인 그 등급제가 급수제가 폐지가 되고 이제 등급이 폐지돼서 장애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지금도 다 장애가 심한 친구지만 그 급수제로 나갔을 때는 다 1급이에요. 저희 친구들 10명 100% 다 1급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신장애라는 큰 분류 안에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발달장애에서도 이제 직접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발달장애인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지적장애인일 수도 있고 자폐성 장애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두 분류로 바뀌는데,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용하고, 막내가 우리 이용하는 막내 처녀가 청춘들이 22살이고 제일 나이가 많은 이 친구들이 34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연령이 30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미 이제 연세들이 다 집에서 이제 다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근데 저희가 오늘 했을 때 보니까 여성들이 어떤 노동이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어떤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여성 발달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동, 참정권, 인권 이런 거는 이미 생존을 넘어서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부수적인 조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저는 사실 다른 장애 친구들 잘 몰라요. 제가 이 장애 쪽에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초기에는 중국장애인이랑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서 장애, 시각장애인에서 뇌병변, 이런 식의 중복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었고, 벽바라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2년째가 됐는데, 벽바라기를 하면서부터는 발달 장애인만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중복장애인을 하다가 발달 장애인들과 21년을 저희가 지내는 올해 이제 22년째가 됐는데, 이제 중복 장애인들하고 있었을 때도 느꼈지만, 지금은 그때는 어린 친구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존? 그 무슨 소리야? 의식주? 뭐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기초수급 이런 거 다 국가가 해주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생각하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제 욕심으로 하나하나 다 해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발달장애인들, 다른 장애들은 그런 게 없지만 발달장애인들만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은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삶이 아니라 두 명의 삶이 같이 동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거론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농아인들이라든가 농아인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농아인들의 어려움을 그냥 제가 교육받은 정도,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정도이지 제가 발달장애인들과 22년을 같이 부딪히면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거론하기는 어려워요. 발달장애,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처럼 언어가 안 되고 뭐 막말로 대소변이 안 되고 아직도 저희 대소변 안 되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보고 화장실을 똥을 쌀 때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싸는 거다. 오줌을 쌀 때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싸는 거다라고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여기에서 있는 과연 우리 친구들의 참정권, 노동, 인권 그런 것들은 우리 이 장애인 스스로가 쟁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정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표할 때 되면은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은 이렇게 가방으로 방문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도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장애인들의 표가 없는 사표가 아니라 세 표다. 우리 장애인 한 명, 부모 2명에서 세 표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에 자꾸 참여해서 얼굴을 내밀어야지만 정치인들도 쟤네 발달장애인들 쟤네가 무슨 투표를 해? 이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쟤네가 세 표지 곱하기 3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그 참정권 획득을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해줬다가 이거 위원이라 해서 없어졌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전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해서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잘 몰라요. 다른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3급이 있는데 저희는 2급 친구가 없고 다 1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눈높이는 우리 1급한테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저는 편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저는 편파적인 사람이라서 우리 친구들처럼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존이 돼야지 생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 특히 우리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실질적으로 대소변이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매직에 걸릴 때 이거 다 저도 규정을 해주거든요. 소변이 안 되니까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저희가 다 기록하잖아요.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면 이제 그냥 엉덩이 쳐다보죠 우리가. 때가 됐는데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또 그냥 일어났는데 여기 바지가 이제 빨갛게 됐는데 이제 얼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복무원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대놓고 너희들이 어렸을 때 다 배웠지 몸에 대해서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에 걸려. 여기 있는 누나들이 다 똑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미리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제가 재교육을 다시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여성, 특히 이 부모님들,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혹시라도 우리 내 딸이 어디서 성추행을 당하지 않을까,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표현도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전긍긍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접근을 못하게 해요. 오해가 기질까봐.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머니 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데 그 정도로. 그런데 어머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 딸을 걱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미리 걱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리저리 다 차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1m 이상, 또 우리가 말로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무요는 우리가 보호해야 돼 막 우리가 이러면서, 왜냐면은 막 우리 여자 친구들을 막 이러면 나는 저거 국성 뭐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왜 저럴까 막 이렇게 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우리 역으로 그냥 유머러스하게 우리 사회복무요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막 우리 그 1m 이상 접근 금지 막 저희가 일부러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 아유, 별 말씀을. 좀 이따가 또 함께 하시는 패널 선생님들끼리도 또 궁금하신 사항들을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정의당의 이명희 위원장님은 작년에 또 어쨌든 금천구에 있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 뭐 그런 이슈들에 참여도 하신 게 있는데, 그러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뭐 그냥 참여하시면서 또 여성위원장으로서 또 어떤 느낌이실지, 또 소회가 또 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의당에 가입한 것도 여성위원장이 된 것도 진짜 되게 평등하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이런 결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여성위원장을 맡고부터 되게 책임감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상근활동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율하면서 정말 금천구에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헌법에 존재하는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그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개정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1인실이나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렇게 같이 좀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정도였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작년에 제정이 안 된 게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쭉 이어가지고 올해도 그러니까 여성 사항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소수자라고 불리고 사회적으로 비주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솔직히 양이 적어가지고 비주류고 소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건데, 진짜 되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목소리를 내자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들 하시면서 또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네네네. 청년 활동가로 또 살아가는 우리 엄세뻘 씨 옆에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이대남, 뭐 다들 신조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대남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되게 비속어적인 용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20대 남성들이. 정말로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20대 아니시죠? 네, 20대 아쉽게도 20대가 아닌데 네. 이대남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예. 혹시 어떠세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좀 비슷한 연배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본인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또 근거가 되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대남이라는 용어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저는 이화여대 나온 남자는 아닌가 막 이랬는데 20대 남자라는 네. 말을 칭하는 거고 사실상은 네. 여성 혐오를 맞아요. 하고 있는 네. 20, 30대 남자층을 만드는 그 신조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나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를 제 개인적으로를 돌아보면은 여성 혐오가 이제 여성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문화적인 취향의 문제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게 그냥 10대인 친구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증오하는 문화 취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게 되니까 이걸 뭐 잘못된 생각이야. 이게 사실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정보 자체가 잘못되었어라는 인지를 다시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특히 정치적으로 젠더의 갈등을 부추겨서 지금 뭐 여가부를 폐지한다 아니면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당에서는 이야기를 한 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계속 개인적인 문화의 취향을 넘어서 정치적으로까지 이용되는 저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여성의 차별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성 역할의 차별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성을 넘어서 젠더로서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젠더의 역할 아니면 근대 문화가 만들어낸 성 역할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샛별시 정례활동가의 말씀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공약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듣고 또 사실 또 다들 개별적으로 어떤 생각이셨을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공약 들으시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네. 그 이대남 현상에 대해서 잠깐 추가 네, 얘기를 좋습니다. 하면 네. 그 이대남 현상은 되게 조장되고 되게 부추기는 지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나 좀 뭔가 되게 이슈를 되게 부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청년들이 지금 얘기하는 현상이 청년의 여성이 빠져 있거든요. 여성이 빠진 청년들의 공약을 내고 그리고 그쪽 포심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성을 포함한 청년들이 되게 불안정한 일자리,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습생이라든지 되게 불안정 일자리에서 고용 형태가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있는 현상이 좀 남녀 갈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계층의 문제인데 20, 30대가 다 청년들이 되게 거의 대부분의 20, 30대 청년들이 되게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되게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매일 7명의 노동자들이 수치로 나타난 정도가 그 정도니까 거의 있을 수 있는데 매일 7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딱 이대남 현상을 그냥 성별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성별 갈등으로만 볼 수 없는데 그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 네. 어쨌든 이명 선생님이 또 부연 설명 또 본인의 소회를 같이 나눠주셨고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것들 그냥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련한 또 여성으로서 또 이 부분을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유롭게 또 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저도 한마디 네네. 드릴게요. 저도 이대남이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대남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고 네. 어느 순간에 사회와 음. 좀 어떤 위치 면에서 제대로 존중을 못 받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심 받으려고 이대남을 여론에서도 조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쪽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정치적으로도 여가부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면 채우고 보충하는 게 이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마음에 안 드니까 폐지해. 그리고 누구 보라고 보란 듯이 이렇게 폐지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가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의의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쓸모없는 곳이죠. 쓸모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누가 봐서도 여성과 가족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빠와 아들도 있지만 부모님과 아기들과 딸과 그 공동체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그런 눈에 발린 사탕 발림 같은 그런 공약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요. 솔직히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왜 먹혀 들어가지?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심도 깊게 뭐 누군가 의논을 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면 채우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라고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 폐지냐 존속이냐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호응도 없고 소수지만 근데 그 소수의 호응을 되게 부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정한다면 뭐 여성 가족부의 이름 속에서도 좀 성차별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여성과 가족이 묶인 성역 아래 되고 고정관념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부터 인정해야 된다. 그거는 되게 수치상으로도 여러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그 월급의 비율이 60-70%밖에 안 되는 거 수치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성평등이나 또 여성의 인권이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막 매스컴에서 여러 사람들이 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인지 예산이 그런 거야? 여성들의 평등을 위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러니까는 그렇다라고 계속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게 여론으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취지로 정말 중요한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들이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왜곡되고 축소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여성의 역할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생각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 또 여성들이 그게 이제 오롯이 여성의 책임으로 이렇게 계속 짓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사회 전체가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쪽은 빼, 이쪽은 치우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남성의 기회가 독점적으로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이 해결을 해오고 그거를 어떤 방법적인 걸로 완화시키고 그리고 동등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 들어갈 때 결혼하셨습니까? 뭐 아이를 언제 뭐 출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남성들은 회사에 저기 입사할 때 출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도 우선 구조적인 그런 성찰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깨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역시 모든 기관이나 모든 세력들이 어쨌든 연대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떠든다. 우리 일부 어떤 한 단체에서 한 조직에서 그걸 주장한다라 그래서 뭐 힘센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답도 같이 찾아내는 그런 연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두 분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생뚱맞게 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이 여성가족부 여기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만약 남성가족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명칭이. 네. 왜냐면은 여성가족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벌써 여성을 사회가 일단은 차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여성의 의미를 꼭 가져가고 차라리 여성부를 만들었으면 저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라는 틀 안에 여성을 또 가족이 아니고 묶어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정의 그 중심은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예, 원동권을 만들어내는 거 이름 자체가 저는 그래서 저는 참 사실은 이 여성가족부라는 네이밍 자체가 싫었었거든요. 여자를 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같이 넣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남성가족부에서 남성들에게 가정을 지켜라. 차라리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솔직하게 말해서 여성가족부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저 안 찾아봤어요. 오늘 이거 했을 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슈가 났잖아요. 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가 되면은 여성들이 오히려 더 존중을 받나. 우리가 국가에서 여가부를 만들어 놔야지만 여성이 존중을 받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취약계층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여성 자체가 취약계층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명칭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생님을 부를 때 혜호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선생님 또 예 이럴 때는 굉장히 제가 선생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저는 코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코칭도 굉장히 왜냐면 코칭은 거기에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코칭에 담긴 거에 따라서 내가 사람과 사람과 만났을 때도 저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만날 때 저렇게 하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선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한다 했을 때 처음에 여가부를 만들었을 때부터 저는 사실 그때 했었거든요. 남성 가족부를 만들었으면 남성들이 좀 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도 충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 가족부 제가 여기다 그 말을 처음에 좀 생각을 했던 게
그 여성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그 수정이 돼가지고 2개월, 3개월 돼서 성염색체가 되면서부터 여성, 남성으로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여성과 남성으로 우리가 양성으로 구별이 됐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존중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50대 초반 내 선생님들도 아들을 선호하더라고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시아버지한테 큰 소리 낸다. 그나마도. 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과연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위가 사회적인 문제만이 정책적으로 수립이 됐다 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내가 제일 먼저 사회화되는 가정에서부터 이미 차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엄마가 같은 딸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남편이 아들을 원하니까 내 시어머니가 손자를 원하니까 시아버지가 손자를 원하다 보니 손녀를 낳았을 때 그 내가 받는 태도와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받는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가 이 집에서 그나마 버텨요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렇게 생활이 됐던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성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슬프지만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다른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이슈화 됐고, 왜 대다수의 정당에서 여가부 폐지를 찬성해서 실제로 여가부 폐지를 다 동의를 했어요. 뭐 형태를 바꾸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앞서 얘기해 주셨던 얘기에도 짧게 나왔었는데, 여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정책에 그냥 반대하는, 그걸 증오하고 혐오하는 20, 3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거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 당은 안 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약간의 회유, 약간의 형태를 다르게, 왜냐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가부라는 특징 자체에 어쩔 수 없이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여성을 생산직으으로 보고 사회에 그냥 출산을 하는 도구로서 보호해주는 정책,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의 역할로서 정책이 다른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앞서도 제가 그냥 청년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20, 30대의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정책 기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일부는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서로 이용하고 있고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드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그 셧다운제인가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부서라는 걸 제가 어저께 사실 저희 아들 통해서 알았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고 했나 하다 그런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 내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셧다운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초등학생 애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라서,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인지 없이 정말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읽히고 있구나, 제가 되게 놀라워했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아이들 입장에서 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또 활성화되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른들의 또 이런 이 정치적인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어저께 일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시간 한 1시간이 채 좀 못 되고 한 50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작년에 사실은 가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천구에 또 굉장히 큰 희대 이슈였고, 네, 뉴스에도 굉장히 또 크게 나왔던 내용인지라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금천구청 공무원의 안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구청에서 또 이 엄중한 처벌을 좀 촉구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시민사회들의 기자회견이나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사실은 저희한테 남겼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남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특히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교육과 내지는 이런 공직사회에서 지켜야 될 그런 규범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거기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사고들을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들 어떤 느낌이셨을지, 또 금천구의 또 주민으로서 살아가시는 입장에서, 또 아니면 그와 관련된 노동의 이런 현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소개하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랑 여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정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사실 아까 저는 그 이대남 그거 관련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네. 작년 한 중순부터 그 이준석 그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는 걸 보고, 그 민주당 당비만 내다가 그때부터 이렇게 무슨 위원회 이런 거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IT 업계 종사 중이라 이제 주변에 젊은 남성들도 많고, 제 동생도 이제 간 30살 된 남성이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 자체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걸 많이 해서 20대 남성 관련해서 아까 되게 할 말 많은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저는 그런 네. 자유 발언의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정은님, 만나서 다시 반갑습니다. 지금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성추행 사건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어떠셨는지, 또 그 소식과 또 이 기사들을 또 접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또 각자 입장에서 또 생각들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선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려다가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게 아니고 그 약간 전에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 여성이 약자로서 당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표현해내고 그러면서 사회 이슈화 되기도 했는데, 공무원 쪽이라고 해서 직장이라는 공간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뭐 직장 내 회식 문화가 문제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봐야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던들 이분들이 제대로 받았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게 여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공공연하게 되버렸는데, 여성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숨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거를 표현해주신 그 여성분께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공간은 늘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를 선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거였어요. 사회의 일부분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검찰이나 경찰 이런 조사, 구형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직 문화 자체가 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우리 같은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도를 할 때도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무슨 말대로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를 계기 삼아서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학생이나 약자들 이런 보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하고 이게 발발이 됐을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알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대로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되게 뉴스까지 난 사건이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되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상상, 이런 고정관념, 이 속에 이런 것을 내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피해자 보호,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한테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한테 묻는 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생각을 좀 전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폭력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규모든지 상상하는 수준에서 피해가 작다고 하더라도 크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두가 성희롱이고 성폭력 사건이다. 이거는 꼭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되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다가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권력형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절실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공무원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권력형으로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많이 용인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고 어디든지 좀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평등하게 갖춰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의 성교육, 이런 평등 교육이, 인권 교육이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이런 차별이나 혐오나 폭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좀 큰 차원에서 봐야지. 어디에서 일어난, 여기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 근본적인 조직 문화를 평등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경윤 입장은 또 조금 더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교육이나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문제로 인식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처벌을 강화해서 일벌백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을 정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부터 2차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번에 금천구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상 2차 과잉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역에서 언론에도 계속 어떻게 했다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고, 그런 면에서 2차 과잉에 대한 그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했을 때 이거를 빠르게 공론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도 이거 잘 해결이 안 될 거야. 이게 그러하게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나의 상급자이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이게 잘 해결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조직 내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냥 소관에서 그 안에서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고 또 생기고 그냥 위험하게 넘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겁없이 진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일을 관련해가지고 금천구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금천구청에서.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내가 문제화했을 때 이게 잘 해결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역시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범죄로 인식이 되고 또 이런 일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떠한 처벌이 강하게 거의 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회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그 직급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무관, 팀장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급에 맞는 그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춘천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대단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했을 때 그거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조직 내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신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초반에도 아직도 아들을 선호하고 사실상 그거는 이제 저도 50대거든요.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여전히 우리를 가리고 있는데 50대들이 사실상 그 긴 세대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효도는 못 받는데 마지막으로 효도를 해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굉장히 아주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으로 사회 전체 인식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데? 제가 한 20년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저희가 전월지를 하는 이제는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부탁해가지고 번역해달라고 저는 번역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요. 피해자가 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미국 20년 전부터 너무 옛날에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23년, 한 25년 전이죠. 그 25년 전에 그 전월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주차장에서 이제 여자가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 당했어요? 라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어머 형아 너 그랬어? 처음에는 어머 형아 네가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원래 맨날 짧은 치마 입었잖아. 맨날 가슴 파진 거 입었잖아. 맨날 술 마시고 그랬잖아.
걔 애가 해컸잖아. 이런 식으로. 이 외국 사회도 그랬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게 2차 가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태우기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내가 성추행을 당한 거를 친구한테 말할 때 되게 힘들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추행을 당한 이 본질만 봐야 되는데 저를 통 푸는 거죠. 제가 원래 성 개념이 없었잖아. 제가 술 먹고 아무나 니나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그 본질을 왜곡하고 그동안에 이 살았었던 그런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제가 원래 서에 대한 개념이 약했어. 그런 식으로 해서 2차 피해 무차별적으로 투하하는. 저희가 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본질을 봐야 되는데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서 그거가 옳다라는 쪽으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여론몰이도 저는 저희가 경계해야 되거든요. 저는 청년으로서 이 얘기에도 덧붙이고 아까 이어서 덧붙이면요. 결국엔 성범죄가 성에 관련된 어떤 매력적인 여성이나 매력적인 남성에게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떻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그건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지인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번 일은 청년이자 주민으로서는 저는 두 가지가 놀랬었는데 제가 어공으로 잠깐 그 공무원 생활을 했었을 때 경험 때문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어떻게 터져요? 왜냐면 관료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의 구청 안에는 그러니까 구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는 여성은 정말 한 번씩 다 겪어요. 성추행, 성희롱을 늘 한 번 이상 1년에 몇 차례도 겪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강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를 구청이라는 곳에선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얘기했지?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큰 일이길래 아니면 얼마나 이게 저 여성이 대단한 여성이길래 이런 일이 터졌지였어요. 그 정도로 관료적인 그 조직 문화 안에서는 감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해도 나는 평생 일할 직장이고 내가 이 부서 옮겨도 다른 부서 가도 그 부서 아는 사람들 다 내가 찔렀던 상사의 친구들, 내가 찔렀던 상사의 가족들이 있는 부서로 들어가게 돼요. 2년 지나든 3년 지나든 5년 지나든. 그래서 100% 2차 가해를 200% 2차 가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지? 이런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더 공론화시켜서 지역이든 구청 내에서든 계속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어나고 나서의 이제 사업 처리 과정에서 조직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주민으로서는 행정기관은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있는 기관인데 행정기관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것보다 조직으로서 주민에게 이런 일을 끼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라는 느낌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사회의 조직문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이 조직문화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슈가 돼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나오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 주민은 더 안심하고 그 일하는 조직 문화의 다른 직원분들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는 방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겨서 걱정시켜 드렸네요. 라는 뉘앙스의 사업 처리 방식이 좀 주민으로서는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정은 청년분이 아까 이대랑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얼추 자담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지금 예상된 시간으로는 한 40분 정도쯤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좀 늦게 오셔서 함께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제부터 여기 패널분들은 좀 자유롭게 그냥 서로 질문하시고 서로 답하는 정도로 해서 자유발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은 선생님부터 먼저 잠깐 아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 하고 싶으신 얘기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던 네네, 이어서 말씀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조금 짧게 말을 드리자면, 저는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고 밑으로 좀 터지고 이런 거 보면서, 예전에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터지고 이러지,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자들이 이걸 다물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금천구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이제 여성 부의원분이 의회인가? 금천구 의회 거기서 이제 관련 발언을, 기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예전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그 피해자를 편들어주고 이제 기토하는 강한 발언들이 모여서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나도 거기에 내가 좀 더 이렇게 내 아래에서 아는 다른 옆에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하고 이거를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기조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대남 관련해서는 저는 진짜 인터넷 같은 데서 되게 많이 그 이대남들의 커뮤니티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여자들이 많은 커뮤니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젊은 남성들 말도 듣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학생 때부터도 그렇고 그냥 여유 없이 살아가서 지금 내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안 보려고 하고 자꾸,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활발해졌으니까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서 나보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 조명하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단 여유가 없고, 나보다 더 아래 사람들은 뭔가 베풀 여유가 없고, 다들 그래서 좀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여성 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솔직히 여성 가족부가 정확히 뭐 하는지 알려는 사람도, 알려는 그런 애들도 없고, 물어봐도 아까 말했던 그런 셧다운 폐지,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이거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여가부 싫다, 여가부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를 그쪽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 같이 이렇게 쑥덕쑥덕 하다 보니까 별로 이걸 다른 자료를 찾아볼 생각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치권이, 저는 정말 이준석이 싫었던 게 그 마음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로 자꾸 끌어오려고 해가지고 저런 놈도 정치를 하는데 나한테 못해? 이러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오의 정서를 기반으로 이제 물론 지역 혐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이 잠깐 재보궐선거로 표심이 이대남들 표심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 이거를 인지를 해서 잠깐 놀랐던 거지 다시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저 같은 친구들이 이제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무조건 이대남들 중에서도 그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정치에 이제 신경을 쓰고 더 후퇴하지 않도록 그렇게 쟤네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좀 더 이제 사람들의 여유를 되찾기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혐오로 이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서로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냥 아까 각자 소개도 하셨고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셨을 텐데 뭐 또 이렇게 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 네, 여기 검색별로 돼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굉장히 발언하기 어려운데. 왜 발언하기 어려운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냥 주민이자 청년의 입장으로 대선을 바라보자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정말 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형태가 과연 올바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가장 청년 여성으로서 서글픈 거는 이제야 지역 갈등이 사라졌어요. 이 5년이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지역 갈등에 대한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선거에서. 그리고 뭐 우리 옛날에는 엄청 많이 쓰였던 빨갱이가 5년 지나니까 빨갱이라는 단어로 대선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제는 젠더 갈등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사회를 이분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라는 쪽으로 표를 얻는 작전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서야 갈등이 없이 좀 더 현명하게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정보를 어떻게 독해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서 무분별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만드는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 돼서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없이 즐기고 있다 보니 이 갈등 속에 그냥 쿵덕 빠져서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갈등을 재생산하는 게 20, 30대다라는 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런 심경으로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네. 제가 이번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 하나로 거리에서 여성분들을 만나서 이번 대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에도 여성도 청년인데 청년의 여성이 빠져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년분들이 되게 많이 안내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여성 청년분들이.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또 서로 궁금하시거나 서로 아까 말씀 중에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네네. 30대분 지금 20, 30대는 컴퓨터 신공들이잖아요. 30대들도 컴퓨터 신공들이죠. 신공, 컴퓨터 신공. 근데 저는 제가 할머니예요. 한강동 할머니.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난 못하겠다 저는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저 스스로가 취약 계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하면 1순위가 돈이잖아요. 경제자 돈. 돈을 떠나서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부자야. 저 개인적으로 부자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취약층이 되느냐? 컴퓨터를 모릅니다. 저는 컴퓨터는 제가 지금 문서 작업할 때 제가 좀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 소식도 제가 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유튜버를 안 본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유튜버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왜 남의 삶이 왜 궁금하지? 저는 그러거든요. 난 내 삶 살아가니까 바빠 죽겠는데 남이 뭐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 뉴스 보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그냥 한강 넘은 할머니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젊은 친구들의 이 사고가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책이나 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신 저는 이렇게 TV나 어디에서 이런 토크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뉴스에서 막 그런 거를 찾아봐요.
제가 막 컴퓨터에서 뒤지지를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새로운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는 20대의 사고를 하는 거고, 제가 20대였을 때 60대 한갑 넘은 할머니가 그랬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도 그랬으니까. 제너레이션 갭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갭이 없을 수는 없죠. 20대 사고와 60대 사고 같으면 그거 이상한 사고, 이상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공통적으로 60대도 상식이 통하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사고가 너무 신세계의 사고이지만 60대 할머니가 봤을 때 상식이 통하는 거. 어떤 새 문물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는 신문물을 제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만 그 주류 안에는 상식이라는 게 통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를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타인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제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30대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 조카들을 보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또 참 신기한 건 학교 선생하는 조카는 또 저랑 또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30대인데 대기업 다니는 조카와 학교에서 선생하는 또 조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집단의 그 문화 있잖아요. 그런 집단의 문화도 무시 못하는, 우리가 이 사회 기조에 갖고 있는 변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한강 넘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지만 저희가 조금 더 우리가 발전이라는 이름,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년들이 열심히 움직여줘야 돼. 할머니는 힘들어. 쉬어야 돼. 저는 그게 이제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렇다고 봐요. 이제 진짜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이나 뭐 정보들이 이렇게 필터링 없이, 과거에는 막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책 보고 이랬는데 지금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필터링 없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예전의 상식으로는 뭐 생각도 못할 사고들이 이렇게 좀 젊은 층에서 되게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저는 그래도 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막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다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이런 거 이제 어른분들이 이제 잘 적응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거 이제 취약계층 이런 계층은 이게 컴퓨터가 막 온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배제하거나, 뭐 핸드폰이 뭐 예전 2G폰을 쓰시는데 뭐 카카오톡으로만 무슨 뭐 문자를 전달하거나 이런 거가 조금 많이 그래도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되게 그 제도권에서 교육 정치나 그런 거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상식이 약간 좀 틀어지는, 저도 한 20대, 10대 이렇게 보면은 쟤네 왜 저러지? 약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대신 이제 진짜로 뭐 진짜 어른들이 얘네들이 더 이상해지지 않게 어떻게든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정된 시간을 좀 정리해야 할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짧게 작은 발언
네. 내년에 이 수다에는 우리 여성들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여성분들도 여성들이 해결을 하려고 나서는 그런 문제로 갈 게 아니라 여성의 문제를 전체의 고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성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제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회남 200명의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는 결국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 많이 반성하는 거가 어른들은 자꾸 그러니까 기성세대,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사회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리는 거고, 그게 아닌 거고, 그리고 잘못된 거고,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정말 바꿔야 될 시점이 한참 지났죠. 근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거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자라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채우고, 다른 거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는 게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 토론회는 남성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4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114주년 기념 오늘 2022 사자론 수다회를 진행했는데요. 마지막 발언으로 일단 짧은 소회 잠깐씩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의 작은 주제가 여성과 노동, 그다음에 창조권과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첨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아주 짧게 간략하게 우리 김서영 부장님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적어왔어요. 네. 대선을 하박둔 올해 38 여성의 날에는 누군가의 딸이거나 엄마이거나 아내인 여성들,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사회 노동자로서 여성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각 당의 정책을 보다 보면은 여성을 가족 돌봄의 존재로 보거나 보호의 존재로만 규정해서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혜성 물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안전에서도 전체 마을을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급하고 이렇게 일회성 물품을 지급하고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폭력에 되게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폭력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하루에 한 10몇 건씩 이렇게 신문 기사로 올라오는데, 그런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책 전반에 여성은 보호의 존재나 그러니까 돌봄을 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체로서 여성의 정책을 만드는 그런 대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대선이 끝나서도 누가 되든 그런 정책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차별 여성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국한되지 않게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넓게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특히 더 무겁게 깊게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보다 크고 보편적으로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갖는 특성, 2차적 성질도 다르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그런 특성들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좀 똑같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관가를 처음 생겼을 때 남자 조카가 자기네 엄마한테 그랬대. 왜 여성 가족부가 생겨야 되냐? 남성 가족부는 왜 없냐? 이렇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아들한테 여성의 입장으로 해서 답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하는 소리 엄마 우리가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으면 남자들은 자기네 무조건 나가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나가서 쫓겨나가지고 체육복을 갈아입고 여자애들은 교실에서 갈아입는 그런 거예요. 남성 가족부가 생겨서 우리 남성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3학년짜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등학생들부터 여성 가족부, 남성 가족부 이런 것들이 여성, 남성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런 거,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생물학적인 접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임신도 여자가 하고 여성들이 하고 출산 휴가도 남성보다 여성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인 것도 우리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해야지만 어떤 노동 현장에서도 여성들을 기피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까놓고 그러더라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다. 결혼하면은 그 임신에 대한 거, 뭐 육아휴가, 출산휴가 이런 거 재미없다고 까놓고 그러니까 까놓고 재미없다라고 한 이런 말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사고로 들고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인정을 해줘야지만 종족이 보존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니들 청년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와 굉장히 비슷해서 결국은 지금 일어났던 얘기했던 일들은 다양성 감수성을 올리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르다라고 바라봐야지 틀리다라고 바라보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내가 참 좋은 동네에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정은님. 저 이번 자리에 이렇게 와보는 게 처음인데 맨날 인터넷에 이렇게 분명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말로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서 이번 자리에 많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지금 6분의 패널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이병 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남성도 함께 이 패널자로 함께 하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사사로운 수다회였고요. 지금 오늘 함께했던 이 많은 이야기들이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네, 잘 보존되기를 바라고 네, 특히 여성으로서 함께하는 이 시간 참 행복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 사사로운 수다의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